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올 여름 무더위에 절정에 와 있는 것 같죠?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 오늘 대구 낮 기온 37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습도까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체감온도가 40도를 넘나드는데요. 냉방시설이 부족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겐 그야말로 살인적인 폭염입니다. 올해 대구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쪽방 생활인에게 여름 임시거처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임대주택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무료 급식소나 진료소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도심에 있는 모텔을 이용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상자 35명 가운데 14명만 방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름철이라 장기 투숙할 모텔이 잘 없고 쪽방 주민들을 또 꺼린다고 합니다. 지금껏 해보지 않은 사업이라서 이런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이렇게 시작했다는 게 의미가 큰데요. 쪽방 주민들의 폭염을 잠시라도 피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도 늘리고 대안도 찾아가려는 노력을 이어가야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8월 5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밤사이에도 열대야 때문에 무척 더우셨죠. 경북 북부 지역 오늘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북부 전 지역에 폭염특보 내려진 가운데 봉화와 경북 북동산지에는 폭염주의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경보 내려져 있고요. 안동과 예천 한낮 기온 35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온열질환 걸리지 않도록 수분과 염분 충분히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레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겠고요. 당분간 열대야 현상도 지속되면서 계속 무덥겠습니다. 여름 잘 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가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도입한 안양 선생의 업적과 생애를 기리는 기념공원을 순육면 석교리 일원에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어제 안양 기념공원 조성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안양 선생은 고려 말 대유학자로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도입한 종조이자 선비정신의 원류로서 당대는 물론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숙모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안양 선생과 관련된 공간은 부족했던 실정인데 영주시는 이번 안양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생가 재현과 이야기공원 조성으로 안양 선생을 재앙하고 있는 세계유산 소수서원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방침입니다. 이는 2024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도 무더위 계속되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 3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이 더위 속에 경주와 울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 한때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심한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KBS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로 유명한 포항 구룡포항 일대에 관광 복합단지가 만들어집니다. 구룡포항은 드라마 촬영과 지역 축제는 물론이고 과메기와 대게, 오징어 등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숙박시설과 공원, 산책로 등 친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구룡포항 내 준설토 투기장을 재개발해서 관광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구룡포항 항만 재개발 사업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구룡포 병포리 구룡포항 준설토 투기장 일원이고요.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00실 이상의 숙박시설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12월 28일까지 해수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룡포는 풍부한 자원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관광 인프라를 개발 연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높은 31도, 습도는 75%입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남풍이 불면서 종일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이 일겠습니다. 오늘 여객선 운항 시각이 바뀐 배편이 있으니 선사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인공지능 기반 뇌출혈 영상 의료 서비스를 갖추게 됐습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울릉도의 유일한 병원으로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지만 첨단 장비와 기술이 부족해 의료 여건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인공지능 뇌출혈 영상진단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뇌출혈 환자 등 응급 환자 진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진은 뇌 CT 영상을 수초 내로 분석해 97%에 가까운 정확도로 출혈 위치와 이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는데요. 빠르고 정확한 진단으로 3시간으로 알려진 뇌출혈 치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김영헌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의료 취약 지역인 울릉군의 응급 의료 체계와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금요일에는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다누리입니다. 네, 오늘 오전이었어요. 시간도 딱 8시 8분. 네. 맞습니다. 이번엔 지구의 유일한 자연위성인 달을 향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최초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호가 오늘 발사됐습니다. 올해 말 궤도 안착까지 항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 궤도선을 보낸 국가가 됩니다. 네. 근데 발사를 미국에서 했어요? 네, 네. 누리호의 경우 발사체까지 한국의 기술로 만들었던 반면 이번 다누리호는 미국의 민간 우주 개발 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인 펠컨 9에 실려 우주로 보내졌습니다. 네. 하지만 달 탐사 궤도선 자체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고 지구를 벗어나 더 깊은 우주에 발을 내딛는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차 궤적 진입 성공 여부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한 5달은 있어야 달 궤도에 진입한다고 그러는데 시간 네. 참 많이 걸립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다누리호는 직선으로 달 궤적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 가깝게 비행을 한 뒤 다시 돌아 달로 향합니다. 지구와 달의 직선 거리는 약 38만 킬로미터이지만 다누리호는 106만 킬로미터를 천천히 비행하는 겁니다. 아니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왜 돌아서 가죠? 네, 직선으로 가면 3.5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때 상당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누리호의 경우 설계 변경으로 충분한 연료를 실을 수 없었고 차선책으로 태양과 지구의 인력을 이용해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네네. 이런 방식은 무인 달 탐사선이 주로 채택하고 맞아요. 있는데요. 네. 지난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역시 큐브 위성을 보낼 때 다누리호와 같은 궤적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발사체 일단 분리되는 모습도 봤는데 우리 기술로 한다는 게 진짜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은 1992년 우리별 1호였습니다. 꼭 30년 만에 지구를 넘어 또 다른 천체를 바라보는 위성을 보유하게 됐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깊은데요. 한국이 보유한 위성 중 가장 멀리 위치한 위성은 현재 약 3만 6천 킬로미터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다누리호가 궤도 안착에 성공한다면 38만 킬로미터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네. 경제 안보가 아닌 순수하게 과학을 목적으로 탐사선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봐도 국가 수준이 높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지난 6월 누리호가 성공을 거뒀고 다누리호도 궤도에 진입한다면 2022년은 한국의 우주탐사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시간들입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특구입니다. 네, 특구가 참 어디 뭐 많아요. 이게 여러 가지 특례를 적용하는 그런 곳을 특구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경북 경산시가 차세대 무선 충전 분야 교제 자유 특구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네. 특구 위치는 경산 지식산업지구 일원입니다. 어제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8자 규제 자유 특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경북의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규제 자유 특구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무선 충전 기술과 관련한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원은 어떤 것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는 9월부터 4년간 국비 약 185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경산 일원에 조성될 특구에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 충전, 전기차 유선 충전기 연계형 무선 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 충전 실증 사업 등이 시행됩니다. 네. 실증 사업에는 핵심 기술을 지닌 국내 8개의 기업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무선 충전 분야 규제 자유 특구는 이번이 최초인 만큼 그 의미가 깊습니다. 네. 전기차 무선 충전은 아직은 어떤 뭐 법제도나 이런 것도 잘 안 갖춰지고 그래서 사업화한다는 게 좀 어렵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여러 기업들이 이제 여기서 검증도 하고 부족한 점 보완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무선 전력 정송은 잠재 가치가 큰 유망 사업 분야로 꼽힙니다. 한국전기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무선 충전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55억 달러에서 오는 2024년 175억 달러 이상으로 3배가량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스마트 기기는 물론 사물 인터넷, 의료기기, 로봇까지 폭넓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특구 지정으로 전기차 충전 기술 개발 및 시험도 진행할 수 있어 성장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기차를 무선으로 충전한다. 그래서 예전에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던 것들이 참 현실로 다 이루어지는 세월입니다. 근데 상용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현재는 글로벌 표준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무선 충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전환은 시대의 흐름이고 주차 환경 개선, 주행거리 연장을 위해 무선 충전은 필수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대구 경북의 이 규제 특구 지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지난 2019년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2020년 안동 산업용 햄프, 2021년엔 김천 스마트 그린 물류까지 규제 자유 특구가 순서대로 출범했습니다. 대구에는 협동 로봇 특구가 조성돼 있는데요. 차세대 신산업을 육성하는 규제 자유 특구가 대구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역의 100년 대기를 이끌어갈 산업 육성 기대됩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농수산물 도매 시장입니다. 네, 북구 매천동에 있는데 이게 참 뭐 이전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그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외곽지 이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간 거래량 550만 톤, 거래 금액 1조 원으로 명실상부 영남권 최대 규모 도매시장으로 꼽히는 만큼 이전설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근데 이게 이전이 참 쉽지 않아서 왜 계속 또 거기서 확장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번에 이 얘기 나온 건 왜 그런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매시장 이전 논란은 하루 이틀 문제가 맞아요. 아닙니다. 1988년 설립 당시 이곳은 외곽 지역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이 노후화됐고 강북 지역 개발이 이뤄지면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대구시는 유통 종사자와 합의 끝에 이전 대신 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네. 최근 다시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시장이 시설 현대화와 이전 검토를 거론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또 인수위 정책 제안서에서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전 가능성에 힘이 실렸는데요. 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벌써부터 여러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좀 앞서가는 것 같긴 해도 후보지 얘기 나오죠? 네, 지난 2013년 용역조사 당시 북구 검단동, 팔달동, 달성군 합인면, 화원읍 등이 후보지로 고려됐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달성군 합인면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도매시장 유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개발 사업에서 소외됐던 합인면 발전을 위해 물류, 유동인구가 모이는 도매시장을 합인면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제3후보지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K2 군공항 이전 후적지, 대구로 편입을 앞둔 군위군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전지 확정과 실제 이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그래야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농어촌 버스입니다. 네. 농어촌 버스는 우리 주민들 발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의 경우 버스는 주민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그 중요도가 맞습니다. 높은데요.
하지만 이용객 수가 매년 현저히 줄어들면서 운영사 적자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자체 재정 지원금도 덩달아 늘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버스 운영사에 주는 지원금이 상당한가 봐요? 네, 경북도는 23개 시군 농어촌 버스에 올해만 총 50억 3천여만 원의 재정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에서 일부는 지원하고 대부분 기초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네, 재정 여력이 빠듯한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고령군의 경우 버스 운영 재정 지원금 21억 2천만 원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재정 지원금 규모가 매년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 키워드 뉴스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대구 수목원에서 자연과 함께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인 아이들이랑 같이 가기 좋은 곳이죠. 안세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수목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자연을 배우고 교감할 수 있는 어린이 여름 자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수목원 곳곳을 돌아보면서 어떤 식물과 곤충들이 자연을 이루고 있는지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나무 그늘 아래에서 더위도 식히고 식물의 특징을 보면서 이름을 맞춰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현장 소리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 식물들은 나무 이름에 그 식물의 유래가 있어. 실거리 나무라고 돼 있어. 실거리 나무. 실을 걸을 수 있어요. 실이 걸을 수 있고 실 한번 걸리면 잘 빠지지도 않아. 꼬부랑하게 돼 있어서 걸리면 어떻게 될까? 잘 안 빠지겠지? 그래서 실거리 나무라고 해. 땅 자세히 보면 동글동글 구멍이 있어. 구멍 한번 찾아봐. 구멍 한번 찾아봐. 찾았어요. 이 구멍들은 나무 근처에. 매미가 어른이 되기 전에 땅 속에서 애벌레로 살다가 나온 구멍이에요. 개미 구멍이야. 개미 구멍 아니고 매미가 나온 구멍이에요. 백색깔의 흰색의 안에 단심이 있으니까 무슨 백단심. 백당. 이쪽은 한번 보세요. 약간 자주색의 안에 단심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자단심. 맞아. 이 거울은 숲거울이라고도 하고 뱀눈 거울이라고 돼요. 뱀 알지, 뱀? 뱀들은 네. 땅을 기어다니니까 천적이 많아요, 그지? 그래서 항상 고개를 들고 막 이렇게 위로 보면서 하잖아.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식물이 더 잘 보이는 느낌. 너무 똑똑하게 잘 기억하고 있네요. 뭔 거를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곳이 필요한 거죠. 네, 아이들이 알고 있던 기존의 지식에 더해서 이번 체험을 통해 식물을 가까이에서 보고 이름도 익히면서 그 특징을 더 자세히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네네. 식물뿐 아니라 땅과 나무에 있는 곤충과 동물까지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연과 깊이 교감할 수 있었는데요. 거울을 하늘에 비춰보는 등 색다른 방식으로 숲 체험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의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나무랑 식물을 보고 많은 숲과 산에 있는 자연 친구들을 봤어요. 숲거울 하는 게 재밌었어요.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같이 왔는데 체험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거울이요? 하늘 걷는 기분이 들어서요. 가족들이랑 체험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대구광역시 통합예약 사이트에서 여름에 할 만한 체험이 있을까 살펴보다가 가까운 수목원에 이런 활동이 있다고 해서 예약을 하게 됐어요. 수목원 자주 왔는데 어떤 나무가 있고 또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설명들 사실 들을 기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재미있고 또 곤충들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서 아이들도 재밌어해서 되게 저도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이제 둘러보고 산책만 하다가 뭐 나무 이름도 듣고 또 배롱나무나 이런 이제 이야기 또 나무 거울 이런 것도 해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네, 새로웠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집 근처에도 어디 뭐 이렇게 숲이나 뭐 풀 이런 게 잘 없어가지고 찾아서 가야 되는데 아주 소중한 공간이네요. 대구수목원이. 네, 학교와 학원을 오가고 또 코로나19로 집콕 생활도 오랫동안 하면서 자연과 친숙해지지 못한 아이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야외 중심의 체험이다 보니 실내 공간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체험에 참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체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한 후에 참여하면 되는데요. 이번 어린이 여름 자연학교 프로그램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구수목원 신선옥 해설사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대구수목원 어린이 여름 자연학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통해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즐겁고 행복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연과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 대구수목원 숲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숲과 친해지고 정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8월 2일부터 시작해서 8월 18일까지 진행하는데요. 첫째 주 화수목, 둘째 주 화수목, 셋째 주는 수목으로 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합니다. 예약은 대구시 통합 예약 시스템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면 하실 수 있어요. 자연에 푹 빠져서 체험하다 보면 무더위는 저 멀리 도망간답니다. 대구수목원 어린이 여름 자연학교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번 어린이 여름 자연학교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에 진행되고요. 수목원 내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목공체험을 하는 목공체험 교실도 함께 운영됩니다. 네. 아이들과 자연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싶은 분들은 대구수목원의 자연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세진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의 문화예술인들을 다시 만나고 기억하는 시간 천재의 삼각지대 도시를 읽어주는 남자 권상무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8월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저희가 대구의 독립운동가이자 서지학자 이원식 선생이 남긴 옥중일기에 기록돼 있는 인물들 조명을 해보고 있어요. 네. 오늘은 어떤 분 네,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소설가 장덕조 여사인데요. 장덕조. 그 1946년에 다정도 병일연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소설을 썼었는데요. 뭐 하여튼 그게 다정도 병일연가 이거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그 뭔가 글 쓰는 분들한테 이게 뭐 있나 봐. 네. 이 문장. 그러니까요. 네. 이게 나르시스트가 많아서 네,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정도 병인양하여 뭐 이런 거 왜 시조 네. 쓴 고려 말에 누구 그런 분도 시조도 있더라고요. 있고 네. 또 왜 그 저 누구지 조지훈 박목월 뭐 이렇게 해서 그 조지훈인가 그분도 또 네. 이렇게 하여튼 그 박목월한테 뭐 보내는 시에서 뭔가 그런 걸 또 쓰고 그랬대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국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맞아요, 영어로 맞아요. 번역할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정도 병이잖아요. 네. 그런 유형을 시킨 장덕조 여사입니다. 네네. 이원식 선생의 일기에는 이 장덕조라는 분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류 작가 장덕조라고 적혀 있었고 이분이 사시는 곳은 뽕나무 골목 300m 범위에 살았다라고 대구? 적혀 있고요. 네. 현재 남산동이나 대봉동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의 여류 작가라고 했을 때는 백신혜와 함께 이제 언급이 되는 분이시고요. 이분은 원래 경산 자인면 주생인데 대구에 진학하게 되면서 이제 대구를 알게 된 네네. 분이시고 그 창씨 계명도 있어요. 마고나가 히가시라는 이름으로 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 705인의 명단에 포함되신 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 그 활동을 보면 네. 그 방송 소설과 희곡 활동을 좀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지금 개념으로 치면 우리 이 방송의 그 서현명 작가님처럼 작가 베이스가 좀 강했던 글을 쓰고 하니까 네, 소설가로 보여지고 네. 그 당시에 그 희곡에서 애국반 활동 그 전국에 네. 일제강점기 1940년대에는 애국반이라고요. 학교에서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활동도 했으며 군국의 어머니 역할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내용을 방송으로 써서 했습니다. 그래서 1944년에 매일신보의 새로운 군상 그리고 친일 방송소설 연하촌 총호의 꽃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산 진량학과에서 네. 자인면에서 태어나서 대구 여자 고등보통학교로 오면서 대구로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학창 시절에는 어땠나요? 네, 그래서 이 천재 삼각지대에 소개되는 분들은 대부분 학창 시절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인데 자유로운 영혼들. 문제였죠. 문제야. 그래서 네. 이분도 퇴학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1927년 대구 여자고보에 이제 들어갔다가 2학년 즈음에 퇴학을 당했다고 하고 그 서울에 가서 배화 여고보 더 좋은 데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네. 31년에는 이화 여자 전문학교를 이제 중퇴를 하게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비슷한 그 증언에 따르면 이제 이분의 자녀가 있으신데 박영애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광주 학생 운동과 비슷한 시기여서 그 장덕조 씨가 그 선언문 초안을 작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경의 이제 추적에 의해서 이제 발각이 되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가족의 증언이고요. 네네. 근데 신문을 뒤져보니까 재미난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1928년 중해일보를 보면 당시에 대구 여고보가 두 반이 있었는데 하나는 매조, 하나는 앵조. 매는 매화고 앵은 앵두나무 할 때 앵. 두 개의 반이 있었는데 일본인 역사 선생이 좀 그 오바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얘기냐면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겠죠. 네, 그래서 그 뭐 일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조선 사람은 빠가다, 바보다. 다. 그리고 뭐 학생들이 모르면 질문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묻는 것도 빠가다.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기분이 나빠져서 네네. 이 앵조, 매조는 아닌데 앵조 학생들이 그 수업을 거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대구 여자고보가 처음 만들어지게 되면서 뉴스가 재미난 뉴스도 있는데요. 그 교사들이 보니까 이 노상에서 이 남녀 학생들이 만나서 연애를 하는 그때도 풍경이? 이미 예, 그랬군요. 네, 그래서 못 참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 눈엔 지금도 안 되고 옛날도 안 네, 되고. 그래서 대구 최초로 여학생 통학로를 제정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어머. 여학생들은 1위로만 다녀라. 어머나.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네요. 네. 자 그렇게 학교를 어렵게 다녔지만 어쨌든 서울에서 이화 여자 전문학교 네. 또 영문과도 좀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서울 가면서 이제 서울 사람이 되고 네. 그 당시에 유명했던 개벽사에 입사해서 신여성 편집 기자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1선이라고 하는 그 어떤 잡지에 단편 저회를 발표하면서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간의 간부였던 박명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서울 시민이 된 거죠. 네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렇게 네. 왜 뭐 오래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신문사에 글 쓰는 걸로 왜 그죠? 네. 글 쓰는 분들 많이 올렸잖아요. 네, 이것저것 뭐 잡지, 뭐 맞아요. 방송, 희극 뭐 많이 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다시 대구에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신문 기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구 시민들한테 장덕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억되는 순간이 발생한 거죠. 1950년 이후로 대구로 다시 내려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 소설가나 작가들은 육군, 종군 작가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그 멤버들을 보면 칠곡사는 구상시인 그리고 뭐 김송, 정비석 다 이름 들어보셨죠? 박인환, 양명문 네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종군 작가가 되며 구상 시인과 함께 영남일보에 근무하게 되고 여성 최초로 전쟁 지역에 가서 취재를 하는 여성 종군 기자가 됩니다. 어머나, 네. 그랬군요. 그러면서 당시에 그 신문 지상에 이제 여성의 삶이나 전쟁, 자유연애, 로맨스, 역사 등이 뒤섞인 매일매일 이렇게 기사를 그 소설을 쓰는 연재 소설가로 이제 이름을 날리게 되고요. 연재 소설. 네. 네. 그리고 서울의 상경에서도 그 벽오동 시문 뜻은 혹은 이조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대중소설을 집필 하면서 최종 보니까 120여 편의 단편소설, 90여 편의 장편소설을 남긴 대표적인 다작 작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 쓰는 실력이 아주 남달랐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전쟁이 53년에 끝나는데 그러고 네. 나면 다시 또 대구를 떠납니까? 네, 떠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궁금증은
그 당시에 진짜 글을 많이 쓰셨네요. 여류 작가의 그 지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작을 남기고 글을 많이 썼을까? 네네. 그 배경이 바로 1934년에 나온 윤백남이 발간한 월간 야담이라고 하는 곳에 장독조의 글이 발견되면서 네. 그 부분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총 편수가 54편인데요. 장덕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17편, 그리고 필명으로 충금여사 18편, 필명, 그리고 네. 일파라고 하는 필명으로는 19편에서 총 54편. 엄청나게 많이 썼죠. 네. 그리고 보통 야담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보통 뭐 연산군이라든지 선조라든지 당시에 구한말에 돌던 그 이야기들을 이제 야사 좀 뭐 각색을 이런 거? 해서 네. 하던 그런 글 위주였고요. 네. 뭐 통속적이고 대중적인 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글들을 썼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의 그 체념이라고 하는 1981년 기록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기의 그 어떤 자주에 섞인 표현이 있는데요. 네. 자기는 신학문을 공부했다는 거죠. 근데 불같은 생명력의 분출도 없는 것 같고 자기는, 그리고 감정과 언동만으로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듯한 딸.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딸인 것 같다. 본인이 제대로 보기 어려운데 네. 인간은 누구나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한 일은 소설을 쓰는 것과 아이를 낳은 것뿐이었다. 7남매의 엄마였다고 해요. 네. 아니 그렇지만 본인은 이렇게 좀 자조적인 표현을 썼지만 그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기록으로. 네. 그 소설도 그렇게 많이 썼고 네. 전공 기자도 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네. 왜? 그래서 보통 그런 이제 분인데? 소설가는 작가의 계도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네. 이제 이화 전문학교에 갔고 네. 영문학을 전공했다면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제 가장 예술성이나 신미성이 있는 글들을 추구하게 될 텐데 약간 좀 이분은 지식이 묻어나는 것 같은 이런 거요? 자기를 자랑하는. 네. 근데 이분은 좀 대중적이고 통속적이고 신문에 연재되는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약간 있는. 달랐다. 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이분은 생계형 작가가 아니었을까. 네. 그렇죠. 생계형 작가. 이 현대적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글을 써야만 했던 네. 그 여성으로서 이 가족을 경영해야만 했던, 그리고 부호의 아들이라고 했었지만 남편이 네, 그 박명환이라는 분이 되게 네. 부잣집 아들이라고. 근데 그 혜택을 이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네, 하여튼 그거는 이제 인정을 못 가족사라서 받았나? 네. 밝혀지진 않았지만 글을 써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그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었던 작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잣집 아들과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고 사는 동안 내내 힘들고 가난했고 본인이 네. 뭔가를 써서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됐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네. 글을 써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거기도 전쟁도 또 터졌고 전쟁 속에서도 글을 썼어야 됐기 때문에 네. 종군 기자를 했었고 그래서 이 그녀의 인생 전체의 편력들을 보면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글을 썼다 이렇게도 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네. 이 장독조의 마지막 친필 그 원고가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대구에 유명했던 화가 서동진 선생한테 네. 보낸 글이었어요. 이 원고지가 장독조 전용 원고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이 썼으면. 네네. 이 글을 읽어보면 네. 안녕하십니까. 동문회 후배 이학 여사의 서도 전시회가, 그러니까 글자를 쓰시는 분인데 명일, 그러니까 내일 26일 오전 경북 공보관, 그 대구 공보관을 말하죠. 미국 공보관에서 열립니다. 선생님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악망합니다. 네. 네. 예전에 이 악망이라서 시대도 많이 썼죠. 악망했었네요. 네. 네네. 그리고 숙소는 동인호텔에 있사오니 한번 전화를 걸어주십시오. 장덕조 25일. 네. 장덕조의 조가 오가 아니라 요로 돼 있는 거 이거 맞아요? 네. 그때 그렇게 썼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편지들을 보면 당시 어떤 문인들, 작가들, 예술가들의 시대상이 보이는 거죠. 직접 손편지를 써서 어딜 좀 내방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배의 전시이지만 또 자기가 네트워킹이 되어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재의 삼각지대 도시를 읽어주는 남자 권상구 씨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신 분은 다정도 병이다라는 표현으로 또 기억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장덕조 문학가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소설가 장덕조. 소설가 장덕조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1분으로 갑니다. 금요일엔 문화, 오늘은 최영의 음악 칼럼니스트 함께하는데 오늘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그동안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오늘은 어떤 악기 소개해 주시게요? 네. 오늘 악기의 주인공은 악기의 왕이라고도 불리우는 피아노. 건반 악기에 대해서 역사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케스트라에는 피아노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협연하는 분으로 따로 오시고 그러죠. 맞습니다. 네. 피아노를 악기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건반 악기 전반을 대표하는 피아노는 협주곡의 솔로 악기로서는 교향악곡에 함께할 수 있지만 오케스트라 편성에는 포함되지 않지요. 네. 아마 화음을 한 개의 악기로 연주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그런 면에서 교향곡의 총보를 피아노 독주곡으로도 압축시킬 맞아요. 수 있다는 점. 네. 네, 바로 이것이 피아노가 악기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리스트가 베토벤의 9개 교향곡을 모두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클래식 팬들도 많지는 않을 것 어마어마한 같습니다. 일입니다. 이건 진짜. 그렇죠. 네. 네. 피아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그렇죠. 네, 한 분이 그 피아노로 교향곡을 연주하기도 하고 투핸즈나 뭐 포핸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엄청나게 네. 좀 말러 교향곡 그 바꾼 것도 봤다니까요. 들어봤다니까요. 네, 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케스트라 전체와도 맞먹을 만하다. 피아노는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오케스트라 편성에서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거의 모든 악기들 중에서 피아노는 가장 늦게 독주악기로서의 완벽함에 도달했다라고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발전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건반악기 피아노가 고전과 낭만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거실 중앙에 자리 잡게 되는 것으로 네네. 우리가 이제 피아노가 악기의 맞아요. 주인공, 악기의 왕이 된 걸로 확인을 하는 거죠. 집이 연주 홀이 돼서 집집마다 피아노 있어서 다 막 모여서 연주하고 그랬었다고 그러잖아요. 낭만시대 그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거실로 가서 일반 가정에서 피아노가 자연스럽게 묻어나기 전에 사실 건반악기라 그러면 우리는 성당이나 교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서양 문화예술의 역사에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건반악기는 교회나 성당의 악기,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네. 건반을 누르기는 하지만 소리는 다양한 파이프를 울려서 나오는 관악기처럼요. 이 파이프 오르간은 바로 그 시대까지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신의 악기처럼 여겨졌습니다. 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역시 자신이 가장 사랑한 악기는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밝혔어요. 네. 아, 이 파이프 오르간 연주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대성당 이런 데 가면 전속으로 거기서만 연주하는 오르가니스트가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대구에서도 그래도 파이프 오르간 연주 더 만날 수 있어요. 반갑게. 네,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산성당, 범어성당, 계명대학교, 성서 계명대학교 애덤스 채플, 맞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는 남산교회, 북광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사실 진정한 악기의 왕이라고 하면 파이프 오르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 이거 손발이 얼마나 빨리 발이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죠? 맞습니다. 네. 단순히 세 개의 발페달만 있는 피아노와는 달리 파이프 오르간에는 건반도 여러 단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네, 세종문화회관의 그 파이프 오르간은 6단이라고 합니다. 건반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파이프의 음색을 바꾸는 스톱의 개수에 따라서 악기의 색깔이 여러 가지 악기의 소리를 낼 수 있어서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건반 악기로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오케스트라의 음색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악기가 바로 파이프 오르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로크 시대까지의 건반 악기는 파이프 오르간을 제외하고는 건반을 눌렀을 때 현을 때리는 이 장치가 나무 망치가 아니라 쇠 재질이어서 무척 소리가 챙챙거렸고 이를 더 통틀어서 우리가 통주저음 바서 콘티뉴어 악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바로크 시대 건반 악기들 들어보면은 지금 피아노하고는 또 완전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좀 소박한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춤곡이나 연습곡 이런 곡 많이 연주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반 악기 음악의 구약 성서라고도 불리는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바로크 시대 대표적인 건반 음악인데요. 이 작품은 감상용 음악이라기보다는 바로크 시대 음악의 학습용 교재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바흐가 그런 사람이죠, 그죠? 그렇죠. 네. 만약에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 2권을 완벽하게 학습하면은 바로크 시대 음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학습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책 교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크 시대의 또 악기들은 건반 악기들은 피아노라기보다는 챈발로 혹은 하프시코드, 클라리코드 같은 악기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피아노는 언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피아노라는 건반 악기가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709년 이탈리아 합시코드 제작자인 크리스토포리가 이 현을 때리는 크리스토포리. 쇠줄을 때리는 이 재질이 쇠가 아니라 나무망치로 바꾸면서 나무망치로 때렸더니 챙챙거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에서 포르테 혹은 포르테에서 피아노에 다이나믹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악기 이름을 피아노 포르테, 포르테 피아노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피아노를 PF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피아노가 악기의 왕이다. 그럼 피아노는 진짜 나오고 얼마 안 돼서부터도 아주 인기가 많았겠어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음을 내니까, 사운드를 내니까. 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흐는 피아노는 참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처음 들어오는 건반악기의 음색이라서 그랬겠고 고전과 낭만주의를 거치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피아노라는 악기가 시민들의 거실 중앙을 차지하면서부터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피아노는 혼자서 반주도 할 수 있고 화음을, 그리고 콘서트장에 갔을 때는 협주곡의 솔로 악기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차르트, 베토벤의 독주 소나타 형식이 등장하고 독주 소나타도 연주를 하면서 불가능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모든 것이 가능한 악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19세기 배경의 영화에 이 상류층이 나오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거나 요즘 피아노 배웠는데 이 곡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장면이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악기들보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파고들고, 그리고 피아노가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악기도 아니고 제법 크기도 있고 한데도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이게 클래식 음악 역사의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에 비해서 피아노라는 악기는 저는 굉장히 객관적이면서도 무심한 악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기가 커다랗게 덩그마니 있고 건반을 눌러서 뭔가의 색다른 표현을 한다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낭만주의 시대에 캐릭터 피스가 등장하면서 쇼팽, 리스트 같은 천재적인 피아니스트 출신의 작곡가들이 이 피아노와 함께 자신만의 색깔을, 자신만의 어떤 색채를 나타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차르트도 그렇고 베토벤도 그렇고 사실은 피아니스트로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막 천재 피아니스트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천재 피아니스트로 알려지면서 작곡의 능력도 있다라는 걸 증명하게 된 거죠. 즉 피아노라는 악기는 교회나 성당을 벗어나면서부터 대중과 함께 소통하는 악기로 여겨지면서 피아노와의 대화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이런 특출난 연주자들에게 청중들이 색다른 매력을 느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매력이 오늘날까지도 클래식 음악 장르 최고의 인기로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피아노도 보면 그러니까 뭐 그랜드 엄라이트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랜드도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엄라이트도 그렇고 그죠? 네, 맞습니다. 즉 피아노의 이 어떤 역량이라 그럴까요? 능력은 이 현판 어떤 길이로 되어 있고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눕혀져 있느냐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눕혀져 있으면 그랜드, 세워져 있으면 엄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네. 그리고 이 그랜드는 눕힌 현판의 길이에 따라서 피아노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극장 무대에서 보는 콘서트용 그랜드 피아노는 이 현판 길이가 274cm, 2m, 2.7m라는 거죠.
건반부터의 길이를 따지면 악기가 3m도 넘는 그런 아주 거대한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타인웨이 뭐 이렇게 막 기억 생각나네요. 네. 오늘날 3대 세계적인 3대 피아노 제조사가 스타인웨이, 레젠도르프 둘 다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마 이렇게 3대 피아노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거의 3m의 콘서트용 풀사이즈 그랜드 피아노의 스타인웨이 가격은 3억 원을 호가한다라고 하니 웬만한 외제차와 비슷하죠. 네. 훨씬 더 비쌀 수도 있죠, 뭐. 피아노는 사실 시작하긴 쉽습니다만 배우긴 진짜 어렵고 듣는 거 좋습니다. 오늘 감상합시다. 피아노곡 뭐 들어볼까요? 네. 여름입니다. 저는 여름 달밤 하면 항상 이 곡이 떠오르는데요. 많은 분들이 휴가도 떠나셨고요. 드뷔시의 피아노곡 한 곡 골랐습니다. 드뷔시가 파리 국립음악원 졸업할 때 1등을 하면서 로마 대상 수상으로 이탈리아 여행을 가서 베르가모라는 도시, 아름다운 그리고 낭만적인 도시를 여행하고 느낀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4곡의 그 소품 중에 3번이 바로 달빛, 클레르 드 룬입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사랑하는 연인과 분숫가를 달 보며 이렇게 산책하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의 문화 최영의 음악 클럽 리스트 함께했습니다. 드뷔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3번 달빛 들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김현주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달구벌대로 감삼내거리에서 두류내거리 방향 신호 앞두고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은 침산교 지하차도 일대 차량 서행하고 있고요. 같은 구간 상동교 방향은 차간거리 좁힌 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채보상로 서성내거리에서 중앙내거리 방향은 교통량 꾸준하지만 어려움 없이 지나고 있고요. 중앙대로 대구역 북편 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방면도 수월하게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우리 지역 고속도로 위쪽으로 이동하신다면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정체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다부터널 일대 교통량 몰리고 있습니다. 이후 다부 1교에서부턴 정체 풀리기 시작하고요. 그 외 나머지 도로는 비교적 원활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론 경산에서 동대구까지 제속도로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대구 연극협회가 오늘부터 2022 힐링 공연예술제를 엽니다. 시민들에게 호러 페스티벌이라는 이름 친숙할 텐데 이름을 바꿨어요. 호러 함께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올해 예술제는 8월 한 달 오싹한 공포 연극을 무대에 올리고 9월과 10월에는 고전부터 뮤지컬까지 다양한 작품도 만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시원한 지역 소극장에서 좋은 작품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8월 5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